궁극의 여행지 제5화 피렌체 역사기행 2025년 6월 나는 피렌체 산타마리아 노벨라 역에 내렸다. 햇살은 강하고 공기는 끈적했으며 플랫폼 위로 철로의 오래된 쇳내가 느껴졌다. 철도 플랫폼의 끝자락에서 나는 한 걸음도 내딛지 않고 잠시 멈춰섰다. 도시의 공기는 무언가 예감하게 했다. 이곳은 단지 오래된 도시가 아니라 시간 그 자체가 입체적으로 서식하는 곳이라는 느낌. 다른 도시들이 과거를 보존한다면 피렌체는 과거가 현재로 살아나 걷고 말하고 속삭이는 도시였다. 그러나 내 눈앞에 펼쳐진 도시의 실루엣은 역설적으로 너무도 단정하고 명징해서 마치 시간여행의 입구에 서 있는 느낌이었다. 그 낯선데 낯익은 곡선과 색감, 아르노강의 유장한 흐름, 주홍빛 기와지붕 위를 가르는 비둘기떼가 이탈리아라는 실체 너머 피렌체라는 독자적인 차원으로 나를 이끌었다. 도시 탐험은 베키오 궁전에서 시작했다. 광장에는 셀카봉을 든 인플루언서들이 넘쳐났고 그 뒤로 단단하게 자리한 로지아 데이 란치의 조각들은 태풍을 겪고도 무너지지 않는 대륙처럼 고요했다. 나는 그 중에서도 페르세우스가 메두사의 머리를 든 브론즈 조각 앞에 멈춰섰다. 그 조각의 뒤편에서 500년 전 메디치 가문의 정치적 복수가 진행됐고 저 조각 자체가 파치 가문에 대한 은유적 승리, 선언이었음을 안다는 것은 오늘날 그저 관광객들이 줄지어 찍는 배경으로만 보는 시선과는 다른 각도의 전율을 불러일으켰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울린 이름은 줄리아노 데 메디치였다. 1478년 4월 그가 두오모 성당 안에서 칼에 찔려 죽던 순간 형 로렌초는 기적처럼 살아남았고 그 순간부터 피렌체는 은행가의 도시에서 군주의 도시로 넘어갔다. 내가 지금 걸어나오는 이 두오모 광장이 한때 피로 물들었다는 건 이 조용한 오후 햇살 속에서는 감히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역사란 원래 그런 식이다. 가장 고유한 장소에 가장 거대한 폭풍이 숨어 있다. 나는 베키오 궁전 안으로 들어섰다. 회랑의 회색 돌벽에 손을 대었을 때 문득 내 손끝으로 전율이 올라왔다. 여기서 마키아벨리는 수십 번도 넘게 오갔을 것이다. 그는 이 궁전 2층 정부 서기관으로 재직하며 피렌체의 가장 민감한 외교 문서들을 다루었다. 그리고 실각 이후 농촌에 은둔하며 그 유명한 군주론을 썼다. 그는 권력의 본질을 이해했던 자였고 가장 비정한 권력을 가장 냉정한 이성으로 기록한 이였다. 그가 쓴 문장 하나하나는 이 도시의 역설, 즉 예술과 권력, 이상과 현실, 아름다움과 잔혹함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를 설명하는 철학적 족보이기도 하다. 군주란 사랑받기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고 말한 그의 문장은 피렌체의 돌담에도 새겨져 있는 듯했다. 우피치 미술관에 들어서자 시간은 더 이상 선형이 아니었다. 내가 오른쪽으로 걸으면 보티첼리가, 왼쪽으로 향하면 레오나르도가 기다리고 있었고 천장에는 1581년에 그려진 플로렌스 역사의 프레스코화가 웅크리고 있었다. 하지만 진짜 피렌체의 얼굴은 그 정렬된 명화들 사이가 아니라 그림의 옆과 뒤에 있는 틈, 즉 불완전한 복원, 빛바랜 구석, 침묵하는 벽 속에 있었다. 그 침묵이 말해주는 건 단순히 과거가 아니라 과거가 지금 여기를 어떻게 통과했는지에 대한 깊은 시간의 감각이었다. 갤러리 속 작품은 과거가 아니었다. 마치 아직도 창작 중인 듯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이 미완의 바람을 머금고 있었고 다 빈치의 수테고지는 아직도 인내와 신비 사이를 갈등 중이었다. 그러나 나의 시선을 진짜로 붙든 건 작품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도시의 기억이었다. 그 그림이 그려지던 시절 이 도시엔 마사초가 투시법을 혁명적으로 도입했고 브루넬레스키는 인간의 의지로 신의 돔을 완성했으며 다 빈치는 아직 화가로만 간신히 인정받던 시절을 지나고 있었다. 그의 그림에는 언제나 과학이 묻어 있었다. 그는 사물의 표면보다 그 너머에 관심이 있었고
그 눈빛은 이미 해부학과 광학의 필기를 꿰뚫고 있었으며 하늘을 나는 기계와 군사장비, 물의 흐름과 인간의 골격 구조를 동시에 탐구했다. 그의 마기 경배는 미완성이다. 그러나 그 미완성 속에 그는 새로운 시대, 즉 르네상스의 중심이 될 인간의 표정을 처음으로 실험했다. 다 빈치는 피렌체의 완전한 시민이 아니었다. 그는 혼외자로 태어나 조합원 자격조차 없었고 예술가 길드의 명부에도 처음엔 이름이 없었다. 하지만 그런 이방인의 경계인적 정체성이야말로 그를 틀 바깥의 세계로 향하게 했다. 그는 현실의 테두리를 넘어서 상상과 분석, 감성과 논리의 경계를 무너뜨렸다. 그리고 피렌체는 그런 그에게 첫 실험실이자 첫 무대였다. 나는 우피치에서 빠져나와 아르노강을 건넜다. 폰테 베키오는 여전히 보석 가게로 가득 찼고 다리 아래를 스쳐 흐르는 강물은 중세의 이물감을 품은 채 현대를 지나가고 있었다. 이 다리는 전쟁에서도 살아남았다. 나치가 철수하면서 다리를 파괴하려 할 때조차 이 다리만은 히틀러의 특별한 명령으로 보존됐다. 그 이유는 아직도 불분명하지만 누군가는 말한다. 히틀러조차 이 다리의 미학에는 손댈 수 없었다고. 그러나 나는 그보다 피렌체 시민들이 그 다리를 기억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 믿고 싶다. 그 기억은 레오나르도가 강을 바라보며 수류의 패턴을 스케치했던 장소, 로렌초가 시민들에게 연설하던 무대, 그리고 수많은 연인들이 이별과 만남을 겪던 낡은 난간에 녹아있다. 이 다리 위에서 로렌초 일 마니피코가 손을 흔들며 군중에게 연설하던 그날, 도시 전체는 하나의 무대였고 관객이자 배우였던 시민들은 역사라는 각본 없는 드라마를 살아냈다. 산토 스피리토 지역으로 향하는 길에서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곳은 관광지보다 피렌체의 속살이 더 가까운 동네였다. 골목은 좁고 페인트 칠은 발에 있었지만 노천 식당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강했고 진했다. 산토 스피리토 성당 근처로 가면 피렌체의 또 다른 얼굴이 나타난다. 관광객보다 예술가와 학생, 그리고 오래된 피렌체 방언을 쓰는 노인들이 섞인 동네. 나는 그곳의 카페에 앉아 키안티 와인을 홀짝이며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그도 이 거리 어딘가를 걷고 있었겠지. 아버지의 비호 아래. 정식 길드의 일원이 되지 못한 채 비공식적인 화가의 길을 걸어야 했던 시절. 그의 손이 아직 정교하지 않았고 그의 시선이 아직 흔들릴 때 그는 도시의 기운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 기운은 그의 메모장 속 수많은 발명 도안과 해부도 시뮬레이션 드로잉으로 재현되었고 물의 움직임과 빛의 산란, 인간의 감정선마저 그의 펜촉에서 살아 움직였다. 그런 의미에서 피렌체는 다 빈치의 스승이자 실험실이었다. 피렌체는 천재를 만들지 않았다. 피렌체는 천재가 가능하다는 걸 증명했다. 그것이 르네상스다. 나는 작은 와인바에 앉아 키안티 와인을 홀짝이며 혼자 생각했다. 이 골목 어딘가를 미켈란젤로도 분명 걸었을 것이다. 그의 어린 시절, 그는 이 교회에서 해부학 공부를 했고 인간의 몸을 조각보다 더 조각처럼 다루는 기술을 익혔다. 그는 불쾌한 피냄새와 뼈의 메마른 촉감을 견디며 그 체험을 피에타에 담았고 다비드에 새겼다. 그러니 그의 조각은 단순한 미술이 아니다. 그것은 인체의 진실에 대한 경배였고 신의 형상을 흉내내려는 인간의 오만이자 절망이었으며 동시에 피렌체가 가진 완벽한 인간에 대한 갈망의 조형적 해답이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사보나롤라. 나는 그의 이름을 떠올리며 시뇨리아 광장을 다시 지나쳤다. 그는 1490년대 피렌체를 휩쓴 예언자였다. 메디치 가문을 몰아내고 도시를 신의 공화국으로 바꾸려 했으며 예술작품과 거울, 향수, 연애소설을 불태우는 허영의 화형식을 거행했다. 그는 미켈란젤로에게 도덕적 공포를, 마키아벨리에게는 정치적 혼란을, 로렌초에게는 죽음 앞의 회한을 안긴 인물이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자신도 똑같이 불에 타 사라졌다. 피렌체는 그를 통해
이상주의와 광신 사이의 거리를 배웠다. 불꽃 속에서 인간은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다시 르네상스를 택했다. 해질 무렵 나는 두오모돔 꼭대기에 올랐다. 피렌체는 붉은 기와 지붕의 물결 속에 뉘엿뉘엿 녹아들고 있었고 태양은 아르노강 끝으로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다. 그 붉은 빛 사이로 나는 수많은 이름을 떠올렸다. 브루넬레스키, 기베르티, 갈릴레이, 단테, 보카치오. 모두 이 도시와 부딪히고 사랑하고 상처 입고 흔적을 남기고 마지막엔 이 도시의 일부가 되어 사라졌다. 피렌체는 그런 이름들을 기억하는 방식으로만 존재할 수 있는 도시다. 2025년의 피렌체는 여전히 붐비고 여전히 상업적이며 여전히 지나치게 아름다웠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되진 않았다. 왜냐하면 이 도시가 팔리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무언가를 얻고 있다는 뜻이었고 이 도시의 진짜 가치는 기념품 속이 아니라 그 기념품이 도달하지 못하는 틈, 시간의 여백 그림자의 구석, 무대 뒤쪽에 남아있는 침묵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런 침묵을 들으러 피렌체에 온 것이다. 도시란 지나간 시간이 얼마나 현재에 스며들었는가에 따라 그 깊이가 정해진다. 그리고 피렌체는 과거가 지금 여기에 가장 깊이 침투한 도시였다. 피렌체는 거리마다, 기와 틈마다, 어느 카페의 벽화 속 스크래치마저도 살아있었다. 나는 알 수 있었다. 피렌체는 과거의 박제가 아니다. 피렌체는 과거의 미래다. 그 말은 어쩌면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다. 이 도시를 걸으며 나는 과거를 본 것이 아니라 내 미래를 본 것일지도 모른다. 이곳에서 과거는 예언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 예언의 한복판을 걷고 있었다.